이야기는 냉담하고 무심한 눈빛을 가진 고등학생 유스케 요수야를 중심으로 펼쳐져. 그의 차가운 외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가 인생에 무관심하고 체념한 듯한 느낌을 쉽게 받지. 유스케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튀지도 않아. 오히려 좀 괴짜 같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스타일이지. 매일 학교에 가고 조용히 작은 방으로 돌아와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하는 데 보내. 그게 유일하게 현실의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의 유일한 즐거움이야. 그렇게 내성적으로 살면서도 유스케는 학원 최고의 미녀 신두에게 마음이 끌려. 완벽한 외모와 성적을 가진 그녀는 그와 정반대의 세계에 있는 존재 같아. 어느 날 당직 임무를 하던 중 우연히 유스케의 시선이 신두를 향하고 속으로 둘은 전혀 만날 수 없는 서로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 평범해 보이는 순간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 교실 칠판에 이상한 꽃 그림이 갑자기 나타나자 유스케의 몸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어느새 익숙한 공간에서 사라져버린 거야. 갑자기 그는 거대한 생물과 기괴한 괴물들이 득실대는 낯선 판타지 세계로 이동하게 돼. 그 괴물들은 크기와 위압감만으로도 누구나 겁먹게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스케에게 바로 달려들진 않아.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못한 채 유스케는 자신이 좋아하는 신두와 또 다른 친구 쿠사코자키를 다시 만나게 돼. 알고 보니 둘 다 이미 이 판타지 세계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이 시간 여행쯤은 전혀 놀랍지 않다는 듯 태연했어. 그때 갑자기 이상하게 생긴 마르고 기괴한 얼굴의 인물이 나타나 유스케를 놀라게 하지.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게임 마스터 역할을 하는 안내자였고 이 미션 세계에서 학생들을 이끄는 존재였어. 그는 유스케와 두 친구에게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가이드라인을 전해줘. 세 사람은 마을 촌장이 맡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게 돼.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4일. 미션을 클리어할 때마다 새로운 동료가 한 명씩 합류하게 돼. 처음엔 이게 여정을 훨씬 수월하게 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 동료가 많아질수록 난이도도 올라가고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수북이 쌓이게 됐지. 첫 전투에서 경험 부족과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유스케는 큰 대가를 치르게 돼. 하지만 게임 시스템 덕분에 팀원 중 한 명이라도 살아있다면 30초 안에 부활할 수 있었어. 덕분에 유스케는 금방 돌아왔고 패배감과 함께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어. 그는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지. 유스케는 게임에서 배운 지능과 반사를 활용해 먼지를 일으켜 괴물의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냈어. 그 후 갑자기 돌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신두랑 쿠사코자키가 공격할 기회를 만들어줬어. 세 명 모두 바로 쓰러졌지만 그중 한 명이라도 제한 시간 안에 부활하면 부활 사이클은 계속 돌아가거든. 바로 그 규칙 덕분에 결국 팀은 처음 만난 괴물을 넘어설 수 있었어. 임무가 끝날 때마다 시스템이 질문을 던져서 이 세계에 대해 더 알 수 있게 해줘. 전에 신두랑 쿠사코자키가 이 모든 사건 뒤에 누가 있는지 궁금해했었지. 그들이 받은 답은 충격적이었어. 게임을 조종하는 자들은 모두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고 지금 세계를 초월한 차원에서 온 거였어. 게임의 진짜 목적은 아직도 불명확해. 우리는 단지 큰 판 위의 작은 말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지. 이 기묘한 세계의 본질을 어느 정도 파악한 뒤 유스케는 팀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싸움 스킬을 키우기로 결심했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어둠 속을 배회하는 괴물들과 싸우며 체력과 정신력을 단련했지. 하지만 그 사이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어. 유스케가 돌아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건 충격적인 광경 신두와 쿠사코자키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어. 그리고 그 학살을 저지른 건 거대한 생물체였지. 동료들이 잔혹한 괴물 발톱에 쓰러지는 걸 보면서 유스케는 자신도 죽으면 팀 전체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걸 깨달았어. 다시 부활할 권리도 다시 시작할 기회도 없다는 걸. 그 생각에 몸은 떨렸지만 간신히 일어나야만 했어. 희미한 달빛 아래 유스케는 죽어가는 쿠사코자키를 끌고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 안심시키려 애썼어. 그리고 신두에게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라고 명령했어. 그곳에서 다음 임무를 받게 될 거니까. 새벽이 밝아오고 첫 햇살이 땅에 맺힌 차가운 이슬을 녹였어. 두 소녀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됐어. 괴물에게 일부가 뜯겨나가면 부활해도 그 부분은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상태 때문에 팀은 불리해졌고 마을 사람들 도움을 받으려고 지역 책임자에게 접근해야 했어. 그가 유일하게 다음 임무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지만 그들은 어두운 산맥과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인 마을까지 겨우 걸어갔어. 항상 소환된 전사들을 기다리던 주민들은 세 사람을 연궁으로 인정해줬지. 하지만 그 후 기다리는 건 희망 대신 무거운 분위기였어. 마을 책임자인 무뚝뚝한 남자는 그들에게 이전에 유스케를 중상 입혔던 피에 굶주린 괴물을 처치하는 임무를 줬어. 이 괴물은 이제 막 이 세계에 발을 들인 그들에게 넘사벽급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세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 현재 상황은 너무 불안정하고 자원도 거의 다 떨어진 상태라 모든 결정이 신중해야 했어. 그래서 위험에 맞서면서도 유스케는 개인적인 도전에 더 흥분을 느꼈어. 신두랑 하코자키가 동시에 쓰러지지만 않으면 부활 시스템이 팀을 지켜줄 테니까. 그날 밤 유스케는 다시 혼자 숲으로 들어가 괴물을 사냥했어.
이젠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이 세계가 준 역할에 어울리는 존재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거든. 운 좋게도 훈련 상대를 찾으러 가던 중 유스케는 숲 한가운데 희미한 빛의 원을 발견했어. 그건 이전에 토키테트랑 하코자키가 나눈 대화의 가상 기억이었지. 토키테트가 다음 임무에 소환될 멤버에 대해 하코자키에게 물었어. 하코자키는 남자 멤버가 나타나면 좋겠다고 기대했고 전국 유도 챔피언과 함께 가고 싶어 했지. 하지만 토키테트가 진짜 알고 싶었던 건 전투 실력이 아니라 하코자키의 감정, 즉 누굴 좋아하고 누굴 믿는지였어. 하코자키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남자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 대부분 무례하고 상스러운 말투에 매너도 없다고. 그녀는 남자들에게 신뢰를 준 적이 없었고 토키테트도 그 생각에 동의한 듯했어. 유스케는 밖에서 지켜보다가 씁쓸하게 웃었지. 만약 전에 그들과 접촉했다면 다른 시각을 가졌을 텐데. 기억 속 분위기가 점점 부드러워질 때 토키테트가 갑자기 다음 소환 희망자가 유스케라고 밝혔어. 하지만 그 중요한 정보는 현재 생각에 잠긴 유스케가 놓쳐버렸지. 3명의 미녀와 함께할 가능성에 정신이 팔려서 말이야. 멍하니 멍청한 상상만 하다가 대화 마지막 부분을 듣지 못했어. 마을로 돌아왔을 때 평화로운 풍경이 고향의 조용한 시골 마을을 떠올리게 했어. 거기엔 친한 친구도 있었지. 하지만 도쿄로 온 후 삶은 변했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늘 낯설음을 느꼈어. 선생님도 친구도 멀게 느껴졌고 경멸의 눈빛이 여기저기서 스며들었지. 그때 기억들이 갑자기 떠올라 마음속에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불꽃이 타올랐어. 과거의 압박 속에서 유스케는 더욱 훈련에 매진했지. 거친 괴물과 혼자 싸우면서도 10레벨만 넘으면 힘이 충분해져서 다가올 도전에 맞설 수 있을 거라 믿었어. 하지만 그 노력은 하코자키가 전사했다는 시스템 알림에 금세 끊겼어. 공포가 마음을 지배했고 깊은 숲 한가운데서 유스케는 급히 마을로 돌아가려 전력 질주했어. 도착해보니 익숙한 공간이 아니었어. 불타는 집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여기저기서 절규가 울려 퍼졌지. 전에 자신을 거의 죽일 뻔한 괴물이 돌아와서 이번엔 그들의 마지막 피난처를 직접 공격하고 있었어. 붉은 불길에 휩싸인 마을 한가운데서 유스케는 무너진 집 구석에서 빛나는 또 다른 기억의 고리를 발견했어. 그걸 만지자 그는 하코자키가 현실에선 약하고 약물에 의존해야 하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검술을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봤어. 외형은 연약하지만 게임 속 세계에서는 강인한 전사로 동료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지. 그 순간 유스케는 멍해졌어. 이기적인 생각들, 자기만을 위한 삶과 짜릿함을 줬던 마음이 강렬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거든. 달리 선택지가 없었던 그는 혼자 마을에 공포를 퍼뜨리는 괴물과 맞서기로 결심했어. 주저함 없이 유스케는 괴물에게 돌진해 그 이동을 막으려 공격하며 다른 이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었지. 하지만 괴물의 힘은 너무 강력했어. 한 방에 그는 날아가 근처 차가운 강물에 떨어지고 말았어. 이 이상한 세계에서 플레이어들이 꼭 기억해야 할 생존 규칙 중 하나는 바로 부활 시스템이야. 파티원 누구라도 죽으면 약 30초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야. 그 상황에선 한 명이라도 충분히 오래 살아남아야 부활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이 과정이 잠시 멈춰버려. 바로 그 때문에 이유카 토키테와 쿠사코자키는 거대한 괴물 뱃속에 갇히는 최악의 상황을 겪었어. 부활하기 전에 괴물 내부에 있어 또 한 번 죽으면서 부활 카운트다운이 멈췄거든. 결과적으로 부활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상황은 극도로 위험해졌어. 그 사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유스케 이오스야는 전장 주변을 쉬지 않고 맴돌고 있었지. 그는 달리면서 거대한 괴물이 뒤에서 쫓아오는 발걸음을 세심히 관찰했어. 유스케는 이 괴물이 일반 괴물처럼 직선으로 돌진하지 않고 개구리처럼 뛰어다닌다는 걸 예리하게 감지했지. 각 점프의 궤적과 착지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면 위험지대를 피하면서 위험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 하지만 피하는 전략만으론 오래 버틸 수 없었어. 유스케의 몸은 점점 지쳐갔고 계속 움직이느라 근육이 아파오기 시작했거든. 계속 버티기 힘든 순간 괴물이 갑자기 다가와 강력한 한 방을 날렸고 겨우 그의 머리를 잡을 뻔했어. 그 순간 뒤에서 파란 생명체가 나타났는데 이건 유스케가 레벨업하며 살려준 바로 그 괴물이었어. 망설임 없이 유스케는 마지막 남은 무기를 휘둘러 번개같이 공격해 목표를 쓰러뜨렸지.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 마지막 일격 후 시스템이 유스케가 10레벨에 도달했다고 알렸거든. 동시에 운명의 룰렛 기능이 다시 활성화돼 플레이어에게 단 한 번의 운명을 바꿀 기회를 줬어. 회전판이 멈췄을 때 결과가 뜨자 이우스쿠는 놀라움과 충격을 동시에 느꼈어. 다음 직업이 요리사라니. 전사나 마법사에 비하면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요리사의 특수 스킬은 지금 상황에 꽤 쓸모가 컸지. 그 덕분에 이우스쿠는 생물체 내부 장기와 구조를 볼 수 있게 돼서 동료를 구할 방법을 찾는 데 큰 이점이 생겼어. 바로 그 능력 덕분에 그는 토키텍과 하코자키가 괴물 뱃속 어디에 갇혀 있는지 정확히 찾아냈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우스쿠는 재빨리 다가가 날카로운 칼날로 배를 길게 베어 두껍게 감싸고 있던 살을 활짝 열었지. 배의 안이 열리자마자 두 친구가 끈적한 액체에 뒤덮인 채로 몸 밖으로 떨어져 나왔어. 삼켜진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둘은 공식적으로 부활했고 다시 전선에 돌아왔지.
그 장면에 셋 모두 감동했어.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든 감정이 전해졌지. 사기가 충전된 이우스쿠와 두 소녀는 바로 협력해 포위망을 형성했어. 하지만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뛰어다닐 수 없었고 이동 속도도 크게 떨어졌지. 기본적인 전투 스킬만 가진 이유카 토키텟 하코자키는 최선을 다해 팀워크를 마쳤어. 하지만 거대한 괴물의 압도적인 힘 앞에 두 사람은 금방 쓰러져 부활 대기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 한편 유일하게 움직임이 남아있던 이우스쿠 이오스야는 괴물 몸의 약점을 찾아냈어. 아직 아물지 않은 작은 상처였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처 입구로 돌진해 내부 장기 쪽에서 찔러 괴물의 방역 능력을 봉쇄했어. 이 무모한 행동의 대가는 즉사였지만 괴물은 확실히 제압됐지. 부활 직후팀에서 가장 똑똑한 신두유가 특별한 지팡이를 이용해 괴물 두개골을 꿰뚫는 마지막 작전을 이어갔어. 공기가 유입되며 내부 압력이 급변해 머리가 폭발했지. 전투가 끝났고 임무를 완수한 플레이어들은 차례로 정상 상태로 돌아왔어.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레벨을 올린 건 이우스쿠였어. 농부 직업이라 처음엔 약했지만 경험치 쌓을 기회가 많았거든. 반대로 유카 유일한 마법사는 거의 특별한 활약이 없었지. 레벨 상승도 미미했고 임무 보상을 받기 위해 게임 마스터 앞에 섰을 때 이우스쿠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 예여스케 임무가 끝나면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명확한 답은 없었지만 미래의 기억이 떠올라서 폐허가 된 도시, 하늘에서 괴물이 인류를 덮쳐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 그 장면은 모두의 마음 깊숙이 각인되어 극도의 불안을 자아냈지. 영상이 끝나자 팀은 현실 세계로 돌아왔어. 게임 내 시간은 길게 느껴졌지만 그들이 떠난 곳의 시계는 처음 순간 그대로였어. 시간은 변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 신두는 곧바로 떠나 모델일로 돌아가며 이우스쿠에게 감사의 악수를 보냈어. 다음날 이우스쿠는 신두에게 갑자기 끌려가 타르의실에서 초등학교 때 쿠사코자키와 함께 다녔던 친구에 대해 이상한 질문을 받았어. 우연한 대화 같았지만 그녀의 호기심은 괴상한 교수와 괴짜 이우스쿠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지. 그때 갑자기 이상한 벨소리가 울렸어. 운명을 조종하는 게임 마스터가 직접 전화로 나타난 거야. 목소리는 평소와 조금 달랐지만 이우스쿠는 곧 새로운 임무 소집이라는 걸 알아챘어.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시스템은 그를 낯선 학교로 바로 보내더니 민감한 순간에 여자 화장실 안으로 밀어넣었어. 그곳에서 여학생 무리가 잔인한 괴롭힘을 준비 중이었지. 그들은 반 친구에게 옷을 벗게 강요해 불법 사진을 찍으려 했어. 누구도 모르던 그들 사이에서 이우스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본능과 충동에 이끌려 안경 낀 소녀를 구하려 뛰어들어 손 닿는 모든 핸드폰을 박살냈어. 가방 안에 있던 것도 포함해서. 과감한 행동 덕에 여학생들이 혼비백산 도망쳤고 이우스쿠는 괴짜로 오해받았지. 남아있던 건 토키텟 유카 방금 전 괴롭힘 당한 여자일 뿐이었어. 그녀가 라이브 방송 중 실수로 한마디 했다가 벌을 받았다는 걸 듣고 이우스쿠는 처지를 좀 더 이해하게 됐어. 한 살 많지만 토키텟은 꽤 어린애 같고 몽상가이며 조금 특이했어. 그녀는 이우스쿠가 멋부리는 척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행동은 좀 촌스러웠지. 떠나기 전 강한 남자들처럼 행동해야 진짜 멋질 수 있다고 조언했어. 며칠 후 셋은 다시 임무 세계로 소환됐어. 가장 놀라운 건 네 번째 캐릭터가 나타난 건데 다름 아닌 토키텟 유카였어. 이제 그녀는 정식 멤버가 되어 새로운 도전에 함께할 준비가 된 거지. 게임 마스터가 갑작스레 등장해 이번 업데이트에서 토키텟에게 지정된 직업을 소개해야 했어. 화염 마법을 쓰는 마법사. 전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부활 대기 시간이 예전 30초에서 늘어났다는 거야? 지난 임무에서 부활 시스템 남용 때문에 대기 시간이 40초로 연장됐지. 네 번째 소환은 얼핏 보면 간단한 미션이었어. 지도 5%를 탐색하고 출처불명의 화물을 낯선 라도도보라는 장소로 운송하는 거였지. 하지만 화물에 관한 정보는 전혀 베일에 쌓여 있어 팀은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암흑 속에서 허우적거렸어. 최근 합류한 토키텟 유카는 신두유와 하코자키 쿠즈로부터 이우스쿠가 현실 세계에서 벌인 대담한 행동의 전말을 모두 들었어. 학교 화장실에서 벌어진 이상한 사건 때문에 친구들 눈에 너의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고 결국 완전히 고립돼 버렸어. 낯선 집단 속에서 유스케는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조용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 하지만 목숨을 건 가상 세계 전투를 함께 겪은 사람들만이 그를 이해하지. 팀이 탐험 속도를 높이려고 인원을 나누기로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 하늘에서 거대한 생물이 쾅 하고 땅으로 떨어진 거야. 그 시체에서 이상하게 생긴 지네 한 마리가 기어나왔어. 반응할 틈도 없이 유스케는 한 방에 날려져서 바로 사망했어. 부활 사용 시간이 40초로 늘어나서 이제 부활하는 게 쉽지 않아졌어. 덕분에 주축이 사라진 채로 팀이 필사적으로 버텨야 했지. 한편 토키텟은 아직 전투 온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 그녀는 화염 마법사로서 스킬을 시전하려 애썼지만 실력이 아직 미숙해서 거의 효과 없는 마법들만 마구 날렸어. 겨우 주변 온도를 조금 올리는 수준이라 긴박한 전투에선 별 도움이 안 됐지. 기세등등하게 스킬을 썼지만 결과는 완전 참담했어. 갑자기 땅속에서 또 다른 괴물이 튀어나왔고 그 괴물이 토키텟을 덮쳐 그녀는 의식을 잃고 말았어. 혼란 속에서 부활한 유스케는 전날 그 소녀가 한 말을 떠올리기 시작했어.
그녀가 좀 철없는 면이 있었지만 유스케에게는 특별한 인상을 남겼거든. 그게 유스케가 변하고 싶게 만든 거야. 이 세계의 플레이어로 들어온 이후로 그는 단순한 생존 그 이상을 찾고 싶었어. 그게 바로 멋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거대한 지네와의 결전이 다가올 때까지 유스케는 지난 2주간 어떻게 하면 멋져질 수 있을지 연구했지. 유스케는 거대한 생물의 약점이 배 쪽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 그건 시야에서 가려져 있고 보호도 소홀한 곳이었어. 유스케는 요리사로서 익숙한 주방용 칼을 사용했어. 괴물 다리를 하나하나 잘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지. 그리고 하코자키의 손을 잡고 괴물을 끝장내기 위해 준비했어. 둘이 힘을 모아 거대한 생물의 머리를 베어냈어. 그 결정적인 일격으로 지네를 완전히 처치했지. 그렇게 절망 같던 전투가 깔끔하게 끝났어. 전투가 잠잠해진 후 플레이어 셋째 신두 유스케의 이야기가 회상으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 어렸을 때 그는 고집 센 아이였고 늘 문제를 일으키면서 절대 굴복하지 않았어. 그런 성격은 주로 집안형 2명의 영향으로 만들어졌어. 형들은 항상 압박과 도전을 가했기에 그는 폭력으로 맞서며 반항했지. 학창시절 유카는 자해를 자주 했고 반 친구들과 여러 번 싸움도 벌였어. 그 때문에 점점 고립되었고 복도에서 혼자 점심을 먹곤 했지. 그 상태가 계속되다가 우연히 언니뻘인 유리와 친구가 되었어. 유리는 그때 유일하게 그녀의 A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며 안전함을 느끼게 해줬어. 하지만 인생은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던져줬지. 외모가 별로였던 유리는 SNS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독설에 휩싸여 절망에 빠져 결국 세상을 떠나기로 했어. 그 충격이 유카에게 직격탄이 되어 그녀는 조용히 학교를 떠나 주변 사람들과 등을 돌렸어. 가까운 사람을 잃은 아픔은 그녀를 상처 입혔을 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강렬한 갈망을 드러냈어. 속으로 그녀는 자신이 찬란하고 강해져야 한다고 믿었지. 그래야만 사람들이 자신을 다시 보고 존재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현실 세계의 냉소적인 말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어. 유카에게 이 세상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유일한 기회였어. 여기서는 누구의 경멸 어린 시선에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날 아침 용사 일행은 전에 들렀던 마을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어. 여행을 계속할 탈 것을 찾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변해버린 풍경에 놀랐어.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은 건 추위와 황량한 분위기에 맞서 버티는 집뿐이었어. 빈통 하나가 바람에 굴러가고 있었고 안에는 희미한 지도와 대략적인 안내 문구가 있더라고. 보니까 목표는 롤란다 지역으로 대륙 반대편에 있었어. 말을 타고 가면 한 달 정도 걸리고 걸어가면 시간이 3배나 더 걸린대.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일행은 더 빠른 이동수단을 찾아야 했어. 근처에서 대규모 토너먼트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우승자에게는 특별 지원 기술이 주어지는데 이게 롤란다까지 가는 거리를 단축시켜줄 기회였어. 이 소식에 유스케는 운송수단을 얻기 위해 대회 참가를 결심했지. 이걸로 임무 완료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으니까. 대회장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지역 강도들의 매복에 걸렸어. 이 세계의 규칙상 용사들은 인간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거든. 반격할 수 없어서 유스케는 경험치가 크게 깎이고 레벨이 떨어졌어. 당황한 일행은 어쩔 수 없이 후퇴했지. 신도 유카가 재빠르게 대나무 먼지를 일으켜 시야를 가리는 대나무 안개를 만들어 멤버들을 탈출시켰어. 그 용감한 행동 때문에 그녀는 강도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 대회 시작 전 유스케 요스야는 희귀한 요정 생물과 함께 레벨업을 위해 시간을 쏟았어. 꾸준한 훈련 덕분에 새로운 직업 선발전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지.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어. 유스케는 생물 마법사라는 희귀 직업을 받았는데 생물의 변형 속도를 조종할 수 있는 특수 능력이 있었거든. 게다가 이 능력은 소통할 때 상대를 설득하는 힘까지 영향을 미친대. 처음엔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이 가상세계에 들어온 이후로 특별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어느 정도 위안을 얻었어. 앞으로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제 완전한 짐은 아니니까. 하지만 대회 예선 시작하자마자 유스케는 순식간에 탈락했어. 부활 능력 덕에 몸은 금방 회복됐지만 말이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뒤 상황들을 지켜보던 중 대담한 행동이 현지 군대 핵심 멤버인 여기사 카발의 눈에 띄었어. 그는 단순히 점수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닌 걸 눈치채고 제안을 해. 과거 만났던 강도단의 은신처와 작전 전술 정보를 전부 넘기면 카발이 말을 빌려주고 도난타까지 가는 여정을 단축해줄 거라는 거였어. 정보 교환도 포함해서 말이지. 여기서 여기자 자신이 유스케에게 검술 기초를 가르치기로 결정했어. 아직은 너무 약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한 훈련 덕분에 유스케는 자신 안에 전사의 정신이 조금씩 자리 잡는 걸 느꼈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도 소탕 작전이 시작됐어. 군대가 유스케가 준 정보를 따라 목표물을 신속히 공격했지. 훈련에서도 유스케는 아직 혼자서 많은 적을 이길 수 없었어. 하지만 이번은 다르지. 여긴 합법적인 방어 구역이거든. 그래서 정규 전사들은 방역해도 경험치를 잃지 않아. 정규군의 압도적인 힘에 맞서기 어려워진 강도들은 블러드 쉐이커라라는 끔찍한 존재를 소환했어. 한때 인간이었던 생물이었지. 하지만 마력을 소화하지 못해 이성을 잃고 광란의 살육 기계가 되어버렸어. 친구와 적도 구분 못하는 상태로 말이야.
본질은 전사였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조용한 삶을 선택하는 대신 순수한 폭력성과 광기로 전쟁터를 휩쓸며 고통을 즐겼어. 그의 일격일격은 피에 목마른 분노를 쏟아내며 보통 전투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적들을 제압했지. 유스케를 훈련시킨 여기사카발도 뛰어난 실력에도 점점 지쳐갔어. 예리한 검술이 밀리고 검이 부러지자 유스케만이 절박하게 달려들어 동료를 도왔지. 혼란스러운 와중에 유스케는 갑자기 자신의 새로운 스킬 생물 마법사의 특수 권능이 떠올랐어. 한순간 상황을 분석한 후 너는 적을 속이는 전략을 썼어. 적이 방심한 틈을 타서 앞으로 돌진 피해 굶주린 생명체의 배를 관통하는 치명타를 날렸지. 몇 초 더 버텼지만 결국 카보가 되찾은 검으로 단호한 일격을 가해 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끝냈어. 사건 이후 아이오스야 일행은 카보의 보호 아래 무사히 지켜졌고 그들의 용기에 보답받았지. 그녀는 일행을 루나나까지 호위하기로 동의했고 대가로 몇 명의 신임하는 사람들을 데려가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제안했어. 또한 여기사인 그녀는 여정 내내 각 멤버들의 검술을 직접 가르쳐주며 앞으로 닥칠 예측 불허의 위험에 맞설 실력을 키워주기로 했지. 어릴 적부터 쿠즈는 약하고 병약한 몸으로 살아왔어. 그래서 그녀 마음속 가장 큰 소원은 부나 권력이 아니라 뛰어난 약사가 되는 거였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오랜 세월 고생하며 그녀를 키운 엄마를 위해 특별한 약을 조제할 수 있길 바랐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쿠즈는 남을 위한 이타심과 고통에 대한 공감심을 잃지 않았고 언젠가 누군가를 고통에서 구해내는 구원이 되고 싶어 했어. 하지만 이 잔혹한 게임 세계에 휘말리면서 강자가 약자를 순식간에 짓밟는 현실의 쿠즈는 머리가 핑 돌았어. 군대가 몇 번의 피비린내 나는 검격으로 도적들을 쓸어버리는 걸 보며 그녀의 여린 마음은 공포에 조여오는 듯했지. 내심 친구들과 무고한 이들을 지키고 싶었지만 실제 전투 앞에 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발목을 잡아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 한편 게임 시작 이후 여러 직업을 경험한 아이오수야는 요리부터 치료생물 마법사로서 독특한 기술을 많이 갖게 되었지.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 덕분에 제작 부상자의 회복을 촉진시켜 베인 상처를 빠르게 낫게 할 수 있어. 심지어 위급한 환자도 제때 스킬을 쓰면 살려낼 수 있지. 험난한 여정에서 멤버들은 몸과 마음에 수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때 아이오수야의 지원 스킬이 엄청난 도움이 됐어. 부상당한 자들은 그를 생존의 믿음처로 삼았고 쿠즈는 그 모습을 쉬지 않고 지켜봤지. 배우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 아직 약해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남 뒤에 숨지 않고 일어서서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편 블러드서커와 맞서 싸우는 걸 주저하지 않았던 여기사 카보는 멤버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있었어. 숲속 한적한 곳에서 그들을 칼날 끝까지 몰아붙이며 그곳은 생명체들이 모이는 장소였지. 쿠즈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진짜 공포와 마주하는 첫 순간을 맞이했어. 우연 같던 상황 속에서 그녀의 손에 쥔 검이 바로 그 괴물이 나무에서 덮쳐오는 찰나에 들려졌어. 검날이 발톱이 닿기 바로 직전에 공격을 막아냈지. 그때 본능적인 생존 욕구와 가슴 깊은 두려움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고 놀랍게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어. 한편 마법사 역할을 맡은 요스야는 생명체에 대한 이상한 집착을 보여줬어. 그는 생물의 신체 작동 원리를 관찰하는 것에서 남다른 흥미를 느끼는 듯했어. 심지어 자신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며 약화시키고 천천히 죽이는 실험도 자주 했지. 그의 팀원들은 그 취향이 좀 변태 같다고 놀리곤 했어. 하지만 요스야에겐 모든 행동이 이 위험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기회 찾기였어. 상인 축제 가는 길목에서 그들은 우연히 야수처럼 사납게 사냥하는 늑대 무리에게 포위된 군인들을 발견했어. 초기 정보에 따르면 그 안에 생명이 위협받는 아이들도 있었어. 쿠즈는 싸움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구하러 가고 싶다고 했어. 전투 경험 많은 유카 토키테트 교수는 즉시 팀을 떠나 현장으로 향하기로 했지. 둘은 이것이 이번 시험 목표인 라도도도보까지 운송해야 할 물건과 관련된 은밀한 임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 한편 나머지 멤버들은 주 임무 완수를 위해 계속 전진했지. 그 선택과 동시에 팀의 양대 주력 전사인 요스야와 유는 능력자의 기운에 끌린 늑대들과 정면 대치했어. 적대감에 이끌린 야수들이 그들에게 공격을 퍼부었지. 요스야는 주방칼과 프라이팬밖에 없었고 경험 부족한 여고생 유는 얇은 것만 들었지만 둘 다 무력하게 맞섰어. 두 편의 힘 차이가 너무 컸어. 그들은 금세 제압당하고 부활 상태에 빠져 더 이상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길 원치 않았어. 그녀는 부활 후 마음속 갉아먹는 공포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어. 이번엔 도망치거나 남 뒤에 숨지 않았지. 그녀가 직접 앞으로 나아가 사납게 노리는 늑대 한 마리를 마주했어. 가슴은 떨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의로 가득했어. 처음부터 검을 뽑지도 않았고 냉정하고 태연한 태도로 괴물이 자신이 방역 불가능한 먹잇감이라 착각하게 만들었지. 그 괴물이 달려들자 번개처럼 검을 칼집에서 단번에 뽑아들었어. 거친 힘을 쓰지 않고 검날을 정확히 공격 궤적에 맞췄지. 칼날은 점프 정점에 있던 괴물 가슴 약점을 꿰뚫으며 한순간에 끝냈어. 전장의 다른 한켠에서 요스야는 아는 사람이 다가오는 걸 보고 기회를 잡아남은 늑대를 새 동료 쪽으로 유인했어.
이전에 함께 싸운 여기사 캐벌이 경험 가득한 모습으로 등장했지. 말없이도 재빠르게 날카로운 일격을 날려 늑대가 건범위에 들어오자마자 쓰러뜨렸어. 캐벌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야. 그녀는 지휘번의 제국 군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 그들은 평범한 전사들이 아니야. 수도승 일행을 유로 지역으로 호위하는 비밀 임무를 맡고 있지. 하지만 실상은 종교적 여정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여행 같은 거였어. 지보 내의 엄격한 독재 체제 아래 모든 종교가 금지됐거든. 정부 통제에 위협이 되니까 발각된 신자는 강제로 나라를 떠나거나 국가 내부 안정을 위해 자발적 희생이라는 명목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해. 체스가 전략과 권력의 상징인 작은 왕국에서 상황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어. 이 나라 군대 소속 병사 중 하사관 커머스 팽젠틀은 실제 존재하지 않고 국민을 혼란시키려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야. 그는 단지 잘못된 믿음을 강화하고 특히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신앙인들을 조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그들은 지배 세력이 은밀히 감시하는 표적일 수 있어. 의심스러워진 유스케 요스야 팀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정보를 모으기 위해 신중히 접근했어. 전도의 멤버 한 명의 말로 위험에 처한 아이가 도망칠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알게 되었지. 과거 그 왕국엔 왕이나 신성한 물고기 신을 숭배하는 여러 신앙 집단이 있었어. 이념 충돌로 잔혹한 종교 전쟁이 벌어졌지. 5대 왕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영토 내 모든 종교 흔적을 지우기로 결정했어. 초자연적 힘을 숭배하는 자는 모두 처벌받았지. 왕은 이웃 나라를 침략해 주민들을 노예로 삼아 자국의 가난한 계층에 제공했어. 이 정보는 요스야 팀뿐 아니라 왕군 병사 중 한 명이 직접 확인했어. 하지만 팀 멤버 유카 토키테트는 개인 신념을 강요하는 힘의 사용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 이야기를 듣고 요신도는 주로 술집에서 상황을 관찰했지. 한편 카아벨 교수는 동료들의 충동적 행동을 막으려고 개입했어. 현재 팀은 이 세계에서 임무를 완료하기까지 딱 12일 남았어. 우리 팀의 시간은 단 13일, 12시간밖에 안 남았어. 시간의 여유는 절대 실수를 허락하지 않아. 경로를 논의하는 중에 현지 마법사 중 한 명이 만약 평원을 돌아가는 길을 계속 간다면 제 시간에 도착 못할 거라고 제안했어. 그래서 유일한 선택지는 앞에 있는 거대한 산맥을 가로지르는 길뿐이었지. 하지만 그 지역은 고대 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일종의 함정처럼 설계되어 있었어. 산 입구에서 팀은 터널로 이어지는 문에 연결된 거대한 물레방가를 발견했어. 이 장치를 사용해 길을 열면 뒤쪽 출구가 모두 잠기면서 완전히 깊은 산속에 고립되고 말지. 그 마법사는 조심성 없는 사람들과 협력할 수 없다며 동행을 거부했어. 남은 4명, 요스야 이우신도 쿠사코자키, 그리고 토키데 유카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 내부에는 어둡고 음침한 복도들이 이어지고 교묘하게 숨겨진 기관들이 일반인이 알아차리기 어렵게 숨어 있었어. 하지만 이전 임무 경험 덕분에 팀은 길을 예측하고 협력해서 일련의 함정을 무사히 통과했지. 거대한 자연홀 같은 공간에 도착했을 때 지원하던 원주민 노인이 갑자기 바닥이 무너지면서 그룹에서 떨어졌어. 뒤쪽 벽이 솟아오르며 그를 깊은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고 높이가 너무 높아 도망칠 기회는 전혀 없었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손실이었어. 남은 3명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계속 전진했어. 매 순간을 계산하며 두 벽이 주기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좁은 틈새를 통과하기 위해 돌기관의 움직임을 분석했지. 그 도전을 극복해야 했어. 팀은 고대 투기장 같은 공간에 도착했어. 여기 공기는 무겁고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가득했지. 전에 만났던 군인의 경고처럼 이곳에 사는 생명체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어. 사람과 비슷한 형태지만 전신이 미라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어. 이게 바로 나펠름 고대 마법으로 만들어진 인공 존재야. 살아있는 세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생명체처럼 생명 유지 없이 수십 년 동안 존재할 수 있어. 곧 대결이 벌어질 거고 지금의 모든 행동이 생사를 좌우하는 순간이야. 요스야 일행은 제국군 요새 근처에서 위험한 조작을 하며 험난한 지형을 넘어서야 했어. 멤버 중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주방칼을 임시 도구로 사용해 케이블을 벽 모서리에 걸어 매달려 가파른 절벽을 올랐지. 하지만 높은 곳과 미끄러운 표면 때문에 계속 미끄러져 여러 번 떨어졌다가 다시 힘겹게 올라야 했어. 아무리 애써도 중요한 지역에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어. 모든 게 혼돈에 빠진 순간 뒤에서 번쩍이던 빛이 갑자기 꺼지면서 전부 깜깜한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 아무도 길을 뚜렷하게 볼 수 없게 되자 직감을 믿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 한참 집중한 끝에 결국 리더가 그 험난한 구간을 무사히 통과했어. 가장 높은 지점엔 의식 이동을 상징하는 큰 원이 희미한 빛 아래 드러났고 자세히 살펴보니 요스야가 알던 누군가가 땅에 움직임 없이 쓰러져 있었어. 그건 카아벨의 형이자 여정 초반부터 팀과 같이 싸워온 몇 안 되는 동료 중 한 명이었지. 그는 위험한 전투에서 여러 번 팀을 지켜줬었어. 하지만 이번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 전후의 몸에 남은 공격 흔적들은 그가 피해 제국 소속 고위전사 3명에게 살해당했음을 알려줬어. 그들은 생명을 권력 게임쯤으로 여기는 자들이었지. 상처가 너무 심해서 요스야는 치료 스킬을 쓸 수 없었고 작별 인사할 시간조차 없었어. 앞쪽 우리 팀이 기다리고 있는 곳 길 끝에 황폐한 전장 한복판에서 순해 보이지만 속은 강한 소녀 신두가 잿더미 사이에 서 있었어.
앞서 맞섰던 나판이 같은 인조 생명체와 달리 이번에 마주한 건 실패한 플레이어 중 한 명이었지. 그녀는 마법 수치 불균형 때문에 패배했지만 현실과 가상세계의 싱크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상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나 예상치 못한 순간 카보는 괴물의 배찌르기 공격을 맞았어. 그 충격에 균형이 무너져 깊은 호수로 떨어졌지. 차가운 물살에 휩쓸리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 하코자키가 당황해 눈 감고 뒤로 물러섰는데 지형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때 거의 죽어가던 새 한 마리를 밟아버려 숨을 멈추게 했지. 다행히도 게임 시스템에서 이상한 에너지가 발동됐고 갑자기 레벨업 임무 3개의 시간 흐름이 완전히 멈췄어. 신두는 요스야가 말해준 걸 기억했지. 레벨 챔에 도달하면 시스템이 새 직업을 추가해준다고. 그래서 그녀도 하코자키처럼 투사 직업을 선택했고 시간이 다시 흐르면서 게임 마스터가 다음 도전을 바로 시작했어. 다음 전투는 거대한 전사가 거대한 장검을 들고 나타난 생사를 건 한판 승부였어. 그의 돌같은 피부 때문에 일반 공격은 거의 통하지 않았지. 신두는 정면으로 공격해 상대 가슴을 찔렀어. 하지만 너무 단단한 피부 때문에 검날이 내장까지 닿지 못했지. 검어끼는커녕 그녀는 바로 공격 위치를 바꿨어. 잠시 후 상대의 검에 맞아 한쪽 팔을 잃었지만 신두는 정신을 잃지 않고 방패로 다음 공격을 막았어. 그리고 뒤에서 뛰어올라 상대 팔을 잡았지. 이어서 카아벨이 전수한 기술대로 약점을 집중 공략해 검끝을 상대 심장까지 관통시켰어. 요스야가 달려왔을 때 싸움은 이미 끝난 상태였어. 임무 세계에서 한 캐릭터인 그레이버가 깊은 호수에서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했지만 요스야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어. 바로 바위 절벽을 뛰어넘고 불편한 외투를 벗어던진 뒤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녀를 구하려 했지. 차가운 물속 깊이 잠수해 의식 잃은 그레이버를 전력으로 끌어올렸어. 게임 시스템의 특수 효과인 물질 변환 가속 덕분에 그녀의 부상은 점차 안정됐지만 몸 상태가 너무 약해 회복에 큰 도움이 안 됐어. 요스야는 주변 몬스터에서 마력을 흡수하는 스킬을 계속 써야 했고 이 덕분에 오랜 시간 치료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자신은 점점 지쳐갔어. 남을 치유할 때마다 자신의 생명력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느낌이었지. 어지럼증이 온몸에 퍼져 손발이 마비되는 듯 했어. 그 모습을 본 그레이버가 요스야에게 몰래 키스 선물을 했어. 그런데 그 장면이 다른 세 여자에게 들켜서 그레이버는 엄청 당황했지. 이 상황에서 그녀는 모두에게 요스야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 밤은 조용히 지나갔고 소나무 숲 사이로 바람만 살랑였어. 생각에 잠긴 요스야는 이전 임무에서 겪은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갑자기 이 이상한 점을 깨달았지. 지금까지 받은 임무 중 단 한 번도 구체적인 이름이 명확히 언급된 적이 없다는 걸. 마을 조사 두 신비한 마을 탐구 도서관에 요괴 수색 등 모두 힌트만 줬지 특정 인물이나 장소를 확실히 지목한 적은 없었어. 그래서 요스야는 대담한 가설에 도달했어. 이번 임무의 아이템이 꼭 유형의 물건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전도자 특별수감자, 심지어 특정 인물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선 아이템이 될 수 있지.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전에 구한 그 아이 추격받던 대상은 분명히 게임 마스터가 원하는 아이템은 아니라고 믿었어. 어쩌면 이번에 시스템이 요구하는 건 외형이나 값어치가 아니라 혹독한 이 세계에서 선택할 때 플레이어가 느끼는 책임감일지도 몰라. 이전 도전들을 되돌아보던 중 팀 모두가 놓친 핵심 포인트를 갑자기 깨달았어. 전 임무 때는 마을 촌장을 만나 도움 요청을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 어떤 촌장을 만나야 하는지는 한 번도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어. 이 말은 아무 마을에든 촌장이 있으면 그게 낯선 곳이어도 아무 일이든 맡기면 임무 완료로 인정된다는 뜻이야. 이오스야 주스쿠가 설명하자 토키테쿠스랑 하코자키 유카가 이번 여정을 다시 곱씹기 시작했어.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구체적인 물품명이나 목적지가 딱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거야. 둘은 시스템이 사실 임무 조건만 충족하면 방법은 자유롭다는 걸 깨닫고 눈이 번쩍 뜨였어. 덕분에 주스쿠는 새 신도가 진짜로 옮겨야 할 물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빠르게 내렸어. 이번 임무는 특정 물건이나 대상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적절한 전달 지점에 데려다 주기만 하면 완수로 인정받는 거였거든. 결국 주스쿠 일행은 네 번째 임무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됐어. 하지만 하코자키 유카는 붙잡힌 새 신도를 내버려 둘 수 없었어. 그녀의 단호함에 이오스야 주스쿠는 곧바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자고 결정했지. 신도들을 구출하는 한편 아무 물건이나 라도도보까지 배달하는 임무를 완료하는 것. 다음날 아침 팀은 두 갈래로 나뉘었어. 한쪽은 적절한 물건을 찾아 전달 장소로 가져가고 다른 쪽은 디옥 왕국 군인들을 쫓아잡힌 새 신도를 구출하려고 했지. 하지만 지금 상황은 엄청나게 민감했어. 디옥 왕국은 호전적인 걸로 유명해서 작은 실수 하나가 두 나라 사이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온 전사 카발코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만 했어. 작은 피해라도 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테니까. 그 사이 유스쿠는 폭력 없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대담한 계획을 생각해냈어. 그 계획이 너무 과감해서 카발코랑 유카도 그가 설명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지. 그날 밤 유스쿠는 근처에 주둔한 3인조 병사에게 다가갔어. 자신이 협상하러 왔다고 소개하고 감옥에서 탈출하려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꾸몄지.
세신도는 희생됐고 두 동료는 추락해서 돌아올 수 없으며 지금은 유카만 살아남았다고. 그래서 유스쿠는 쓰러진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삼아 남은 세 신도의 석방을 요구했어.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유스쿠는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멸의 용사로서 순교한 새 신도의 교리를 전 세계에 퍼뜨려 새로운 신앙으로 땅들을 뒤덮겠다고 냉철하게 경고했지. 이 세계에선 신앙이 힘이니까 불멸 전사가 전도자가 되는 건 진짜 큰 위협인 거야. 죽지도 막히지도 않는 유스쿠는 현재 질서를 뒤집을 예언 같은 존재였어. 그 미래가 두려워진 디옥의 세 병사는 소리치며 머리를 흔들었어. 기회를 포착한 이루카는 유스케와 반대되는 척하며 불화를 조장해 상대방에게 의심을 심어줬어. 그녀는 자신과 유스케가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고 말하며 그를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지. 처음엔 병사들조차 조심스러워하며 쉽게 믿지 않았어. 하지만 협력하지 않으면 계획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서 결국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 결국 2명의 병사가 유스케를 쫓으러 떠났고 나머지 1명은 새 신도를 3시간 동안 감시하기 위해 남았어. 그런데 갑자기 그들 중 1명이 이루카를 치명적으로 찔렀어. 이전에 꾸며낸 거짓말임을 알아챘거든.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이루카는 곧바로 꽁꽁 묶여 진짜 죄수처럼 호송됐어. 하지만 이건 전부 유스케가 정교하게 짠 계획의 일부였고 그 덕에 유스케가 준비한 마지막 연극의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거야. 유스케는 다시 디옥 병사들이 모인 곳으로 돌아왔어. 도착하자마자 그는 새 신도를 죽인 게 자기가 한 짓이라며 이전 사건에 대한 복수라고 태연히 선언했지. 그럴 이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애초에 처형당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 그의 행동은 병사들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렸어. 임무 규칙에 따르면 물건이 온전한 상태로 지정 장소에 도착하지 않으면 임무는 전부 실패라서 말이지. 적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마치 철저히 감금된 이루카가 뜻밖에도 매우 쉽게 탈출했어. 그녀는 재빨리 말을 타고 안전하게 도망쳤지. 모든 과정이 유스케의 치밀한 계산 속에 있었던 거야. 자신이 유일한 악당이라는 오해를 일으켜 새 신도를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건 물론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었으며 두 나라가 병사들 때문에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막은 거지. 속아서 임무도 실패한 걸 깨달은 새 병사는 즉시 유스케와 동료들을 쫓기 시작했어.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했지. 반면 불을 다루는 동행자 이루카는 유스케의 대담하고 날카로운 계산에 깊이 감탄했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람을 구하려고 연극을 꾸밀 수 있는 그의 눈빛을 보며 섬뜩한 느낌마저 숨길 수 없었지. 지금까지도 남은 임무를 완수할 마을을 찾지 못했어. 팀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새 신도를 구하기 위해 4일이 조금 넘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거든. 감옥에서 탈출한 후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을 안전하게 데려온 이루카와 유스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 모든 게 끝난 후 이루카는 다시 한번 유스케에게 이건 가상 세계일 뿐이고 살인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어. 하지만 유스케에게는 그런 인도주의적 감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했어. 이전에 동료 한 명이 디옥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한 경험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었거든. 전투 후 유스케는 불필요한 상황에서 병사 한 명을 죽여 두 레벨이 바로 깎였어. 하지만 새 신도의 생명을 지키고 두 나라 간 전쟁을 막은 대가로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손실이었지. 다른 한편 왕국 휘하 충성스러운 장군 카밀라와 동료들은 마침내 그들이 찾던 마차의 행방을 찾아냈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곧바로 황궁에 긴급 편지를 보내 현재 상황을 알렸지. 모두 이미 짜인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야. 한편 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이오스야와 유스케는 위험을 확인하자마자 재빨리 그 지역에서 철수할 준비를 마쳤어. 거의 동시에 캬아벨이 갑자기 나타났어. 이전에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옛적 앞에 당당히 선 거지. 그녀의 등장은 유스케 일행과 맞서던 캠파냐를 크게 놀라게 했어. 그는 모든 일이 있고도 캬아벨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 시간 낭비 없이 차가운 검객인 그녀는 캠파냐에게 1대1 결투를 요청했어. 화려한 기술 없이 캬아벨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적의 생명을 끝냈지. 그 검은 정확해서 캠파냐의 팔을 순간적으로 잘라버렸어. 모든 게 정교한 연극이었다고 선언한 후 캬아벨은 그를 죽이며 전투를 마무리했어. 한편 캠파냐 부대의 패배 소식을 전하는 전령세가 적시에 황궁으로 날아갔어. 보고서를 읽은 왕은 분노를 참지 못했지. 곧바로 신임 신하에게 비밀 임무를 내려 계획을 망친 용사들을 추적하고 처벌하라고 명령했어. 다른 한편 하코자키 일행은 라도도보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 하지만 배달원이나 운송할 물건을 찾으려던 희망은 그 마을 사람들이 라도도보와 거래나 물품 이동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금세 사라졌지. 실망감이 커지면서 거의 완성될 뻔했던 여정은 예상치 못한 정체 상태에 빠졌어. 또 다른 곳에서는 이오스야 일행이 다음 지역으로 출발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 그 사이 유카는 캬아벨이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기 시작한 걸 살짝 눈치챘어. 캬아벨이 숨기고는 있지만 그녀의 눈빛 속 고요함이 유카에게 그걸 알려줬고 여행이 끝나가는 게 아쉬웠지. 게다가 캬아벨이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걸 본 유카는 조용히 도와주기로 결심했어. 둘이 함께 전투 연습을 하며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달라며 기회를 만들어줬지.
하지만 유카가 만들어준 기회에도 불구하고 이오스야와 카아벨 사이의 감정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어. 카아벨의 교묘한 중매 계획은 예상과 달리 역효과를 불러왔어. 카아벨은 유카에게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정신과 체력을 단련하라는 이유로 함께 연습하자고 했지. 한편 하코자키 쿠즈는 라도도보 지역으로 운송할 배합 물품을 전혀 찾지 못하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대담한 제안을 했어. 그냥 기다리지 말고 라도도보로 가는 길목에서 먼저 기회를 잡자는 거야. 적합한 화물 운송대를 만날 수 있길 기대하며 이 전략은 예상외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 그들은 곧 목적지로 향하는 화물 차량 무리를 발견했지. 하지만 마차를 조종하는 사람은 전혀 우호적이지도 협조적이지도 않았어. 그들은 쿠즈 일행의 참여를 거부하며 긴장감이 고조됐지.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났고 짧은 전투 끝에 뛰어난 전투 능력자 신두의 활약과 팀워크 덕분에 쿠즈 일행이 빠르게 우위를 점했어. 적이 패하고 승리는 용사팀의 몫이 됐으며 그들은 그 마차를 사용해 이번 임무의 마지막 목표를 완수할 권리도 얻었어. 밤이 깊어지면서 용사팀은 바쁜 하루를 마치고 카아벨과 이우스쿠 사이의 감정 연결을 도우려던 노력을 뒤로 하고 잠시 휴식을 취했어. 토키테트 유카는 두 사람을 가까워지게 하려고 온갖 계획을 세우느라 많은 에너지를 쏟았지. 하지만 그녀의 모든 노력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어. 조금 실망하고 지친 유카는 일찍 쉬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그녀가 몰래 키우던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날 공간은 없었어. 조용한 밤의 어둠 속에서 카아벨이 갑자기 이우스쿠에게 다가왔지.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 이우스쿠는 그녀 태도의 변화를 알아챈 듯했어. 이 순간이 진심 어린 고백이 터져나올 특별한 장면일 거라 생각됐지. 그런데 뜻밖에도 카아벨이 표현한 건 고마움 한마디뿐이었어. 그가 없었다면 그녀는 쓰러진 동료의 복수를 완수할 수 없었을 테니까. 로맨스나 촉촉한 감정은 없었고 오히려 처절한 전쟁 속 인간적인 회상 한 조각이었어. 다음날 아침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모두 짐을 재빨리 챙겨 임무의 마지막 부분을 맡은 라도도보 지역을 향해 여정을 계속했어. 며칠간 쉬지 않고 노력한 덕분에 용사팀은 3가지 특별한 물품을 확보했어. 이건 맡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지. 임무는 단순히 물품을 옮기는 게 아니라 사실 3가지 핵심 목표를 포함하고 있었어. 첫 번째로 용사팀은 대피 중인 3명의 박사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 이들은 이 세계의 남은 종교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다음으로 캠파니아 진영 병사들과의 전투 후에 얻은 무기들을 레도도보시로 가져가서 전투 장비를 거래하는 상인에게 넘겨야 해. 이건 단순히 배달 임무를 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 세력과 이 세계에서 온 이들 사이의 끈끈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이기도 해. 마지막으로 모두가 소름 돋는 기분을 느끼게 한 꽤 이상한 임무가 있었어. 그건 전사한 병사들의 머리가 담긴 3개의 상자를 옮기는 거였는데 이게 임무 수행 증거나 각 세력 간의 잔혹한 선전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지. 그 직후 비교적 간단하지만 긴박함을 요하는 부가 임무가 추가됐어. 구체적으로 세계 임무 지도에서 미탐사 구역이 딱 5%만 남아 있었거든. 팀은 나눠져서 남은 부분을 최대한 빨리 탐사 완료하려 했어. 이번 도전의 제한 시간이 끝나기 전에 말이지 이미 대부분 임무는 마쳤고 용사들은 내 갈래로 흩어져 지도를 탐사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결정했어. 남은 미지의 땅 5%를 향해. 그 전날 오후 눈 덮인 상일에서 이웃과 카아벨이 서로 헤어졌지 마치 생과 사의 경계를 함께 넘나든 동료처럼. 잠깐 스쳐간 감정에 흔들렸지만 둘 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앞에 기다리는 사명을 위해 계속 나아가는 거란 걸 잘 알고 있었어. 차가움이 점점 세상을 옥죄어 오고 있었지. 처음엔 흩날리던 눈송이들이 이제는 빽빽한 흰 장막을 이루며 시야를 뿌옇게 만들었어. 그 가혹한 환경 때문에 카아벨은 최악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 만약 누군가 지쳐서 이 황량한 산속에서 쓰러지면 온몸이 완전히 얼어붙을 거야. 회복 불가능한 온도로 떨어져 버리니까. 부활 반지가 작동해도 소용없지.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 잔혹한 환경 때문에 바로 죽음으로 직결되니까 비록 각자 다른 여정을 걷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엔 서로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 함께 싸우고 식사를 나누고 위험 속에서 의지했던 순간들이 말이지. 그 기억은 거센 눈보라 속에서도 정신을 꺼뜨리지 않는 잔잔한 불꽃 같았어. 누가 살아남을지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는 한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노력하면 지도의 끝에 기다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고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고 상상 이상으로 쌓여갔어. 남은 거리는 전혀 짧아지지 않은 듯했고 오히려 무한히 길어지는 기분이었어. 눈보라는 점점 더 넓게 퍼져서 끊임없이 날카로운 바람이 쏟아져 내렸고 두꺼운 얼음층으로 길을 덮어 방향 감각조차 잃게 만들었지. 그 혹독한 추위가 옷과 손가락을 얼어붙게 했고 숨결조차도 공기 중에서 얼어붙었어. 결국 그들 중 처음으로 혹독한 조건을 견디지 못한 건 쿠즈였어. 그녀는 언제나 굳건한 의지를 지녔고 포기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번엔 연약한 몸이 냉혹한 자연을 이겨내지 못했어. 끝도 없이 펼쳐진 흰 세상 속에 조용히 쓰러진 그녀는 마치 거센 눈볼에 휩쓸린 작은 나무십 같았지. 쿠즈의 죽음에 신두와 유카는 멍해졌어. 그들은 이번 여정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사람들을 갈라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
하지만 시간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어. 눈보라는 점점 거세져서 기본적인 움직임조차 방해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워졌지. 결국 몸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자 그 둘은 마치 거대한 얼음 조각상처럼 굳어버렸고 오직 한 사람만이 계속 걸을 수 있었어. 감정을 모두 거부했던 유스쿠 요츠야. 그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신이 쓰러지면 세 명은 절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는 몸이 눈보라에 지쳐 부서져가도 단호히 걸음을 뗐어. 자연만이 위협이 아니었지. 얼어붙은 숲을 지나던 중 유스쿠는 이상한 생명체 눈사람 같은 요괴에게 습격당했어. 이 지역의 혹독한 기후에서 태어난 존재지. 요리사 클래스의 특수 능력으로 그는 적의 내부 구조를 꿰뚫어보며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어. 이리저리 몸을 뒤틀고 가진 지식을 모두 활용한 끝에 유스쿠는 적을 쓰러뜨렸지. 하지만 그 생명체가 쓰러지자마자 눈발 뒤에서 비참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 아마도 쓰러진 적의 새끼로 보이는 작은 생명체들이 시체 옆에서 울부짖었지. 그 광경에 유스쿠는 잠시 두려웠지만 이곳은 도덕과 윤리가 깊게 개입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달았어. 마음 한켠에 흔들림을 안고도 그는 임무가 끝나지 않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기에 앞으로 나아갔어. 이미 어려운 관문을 넘었지만 요스야는 임무 기한 내에 도전을 끝내지 못하면 팀이 전멸할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어. 그 불안감은 점점 그의 정신을 짓눌러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무거워졌지.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는 두꺼운 눈밭 사이 숨겨진 깊은 구덩이에 발을 헛디뎠어. 갑작스러운 추락에 그는 반응할 겨를도 없었지. 이번이 진짜 끝일지도 모른다고 속으로 생각했어. 차가운 물줄기에 휩쓸려 땅 밑 깊은 곳으로 떨어졌지만 유스쿠는 다행히 목숨을 잃지 않았어. 다른 이들처럼 얼음 속에 갇히지 않고 비교적 따뜻한 온도의 동굴로 떨어져 잠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의 첫 느낌은 고통이 아니라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혼란이었어. 얇은 얼음 위를 조심스레 움직이며 탈출구를 찾으려던 중 그는 오래전에 땅속에 묻힌 고대 문명이 존재했던 물속에 잠긴 고대 마을을 우연히 발견했어. 그 광경은 신비로우면서도 낯설고 친숙한 느낌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지. 마치 오래된 기억 속 한 조각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따뜻한 온도는 잠깐뿐.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힘이 빠져버린 몸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위험구역을 벗어나기도 전에 그녀는 기진맥진하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 잔혹한 게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된 것이다. 그때 신두는 어둡고 미로 같은 동굴 속을 더듬으며 헤매고 있었다. 모든 방향이 막다른 길뿐인 그곳에서 영원히 갇힐 것만 같던 순간 그는 땅을 파며 새로운 길을 찾는 거대한 구더기 한 마리를 발견했다. 희미한 희망을 품고 신두는 그 뒤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그 생물의 굴착 습관을 이용해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하지만 그가 생물이 남긴 길을 쫓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다른 괴물이 돌진해 공격해왔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저항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그는 순식간에 삼켜져 그 무시무시한 생물의 윗속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소화당한다는 건 몸이 존재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이로 인해 게임 세계의 부활 시스템도 무효화되었다. 그 순간 이우카만이 기우와 괴물들의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룹이 완전한 패배 앞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쿠즈는 추위에 쓰러졌고 신두는 얼음 아래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요스쿠는 괴물에게 삼켜졌으며 세 명의 동료는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 그 누구도 부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몸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잔혹한 냉기의 세계에 혼자 남은 이우카는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이번 임무는 물론 그룹의 가상 생명마저도 영원히 끝장날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혹독한 날씨 속 혼미한 의식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인생에 영감을 줬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이미지들을 어렴풋이 그렸다. 그 모습들은 마치 희미한 환영처럼 속삭임도 아닌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그들은 이유도 모른 채 그녀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북돋았다. 멀리 응시하는 눈빛으로 그녀는 빽빽한 눈 속에서 비틀거렸다. 머리는 멍했고 남은 건 희미한 의지와 약간의 정신뿐이었다. 몸이 서서히 식어가면서 모든 게 끝나가는 것 같았다. 그때 절벽 끝에 다다른 순간 하얀 안개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다. 이상한 외모에 고양이 귀를 가진 평범한 인간과는 다른 소녀였다. 그녀는 마을 사람도 적도 아니었다. 이우카처럼 플레이어였다. 그 소녀의 이름은 글렌다 바람 속성 마법사로 바람을 다루는 마법 스킬을 가지고 있었다. 이우카가 지쳐있는 걸 보고 글렌다는 망설임 없이 마법을 써서 그녀를 도와 속도를 올려줬다. 목표는 임무 완료 지점까지 남은 거리를 단축하는 거야. 같은 팀은 아니지만 글렌다는 위험에 처한 플레이어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이해했어. 지체하면 모든 게 허사가 될 테니까. 그 갑작스럽고 기적 같은 도움 덕분에 이오수야 쿠사코자키 유신도 그리고 이우카 이우키자키로 이루어진 4인 팀은 가까스로 제한 시간 안에 결승선에 도달했어. 3명이 정지 상태에 빠져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상황에서 이렇게 역전될 줄 누가 믿겠어. 부활하고 설원에서 죽음의 경계를 넘은 이오수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움직였어.
그는 전 과정을 감시하는 게임 마스터 이상하고 불합리한 미션을 만들어낸 존재에게 시선을 돌렸지.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은 보상이나 다음 미션이 아니라 그들이 존재하는 세계의 진짜 본질이었어. 그는 이 모든 게 VR 게임 같은 건지 아니면 상상을 초월한 무언가인지 알고 싶었어. 게임 마스터의 대답에 모두가 멍해졌어.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여기는 단순한 AI가 만든 가상세계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어. 지구와 동시에 존재하는 평행 세계 독립된 차원으로 고유한 법칙을 따르고 시간이 현실과 똑같이 흐르는 곳이었지. 게임 마스터 말에 따르면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심지어 작은 선택이라도 새로운 현실의 가지가 생겨난대. 그 현실들은 서로 겹치고 갈라지며 수많은 평행 우주를 만들고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도 그중 하나야. 그 사실이 이우키자키와 이오수야 두 사람에게 정신적 충격이었어. 특히 이오수야는 이전 미션에서 무고한 사형수를 구하기 위해 일부러 병사를 불태워 위장한 적이 있었거든. 그 행동은 게임의 논리로 보면 합리적인 전략이었지. 하지만 자신이 실제로는 가상 시뮬레이션이 아닌 진짜 세계의 인간이라는 걸 들으니 자신이 진짜 생명을 죽인 거란 생각이 들었어. 미션이 끝나자마자 팀은 바로 현실 세계로 돌아왔고 여전히 중학생으로서 평범한 일상에 시달리고 있었지. 모든 게 잠잠해진 후 이오수야 주스쿠는 신도일에게 이번 미션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메시지로 전했어. 평행 세계에서 겪은 모든 경험이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거든. 특히 임무 완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직접 불태워야 했던 순간은 잊히지 않았지. 하지만 그 존재가 단순한 가상 캐릭터가 아니라 진짜 피와 살을 가진 생명체라는 인식은 이오수야의 정신을 심각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어. 사람들 눈에 그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침묵으로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 누구도 어떻게 위로하거나 그 검은 공허에서 그를 끌어낼지 몰랐지. 예전엔 낯설기만 했던 학교가 이제는 훨씬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 따뜻한 시선도 마음에 닿는 말도 없었거든. 모든 게 텅 빈 메아리처럼 느껴졌지. 그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어. 나는 누구고 이 세계에서 내 진짜 역할은 뭘까? 왜 내가 선택되어서 다른 이의 생명을 끊어야만 하는 걸까? 반복되는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오수야는 평행 세계에서 생사를 건 미션을 준 게임 마스터에게서 갑작스레 메시지를 받았어. 새 명령이나 정보는 아니었고 단 한 문장 날카로운 질문 하나뿐이었지. 생명을 끊었을 때 너의 진짜 감정을 알려줘. 짧은 말 한 줄이었지만 온몸이 흔들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수축하는 느낌이 들었어.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메시지를 지운 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지. 집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아무 생각도 안 하려 애쓰던 중 갑자기 자기 방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어. 그 여자는 얼굴 대부분을 가린 큰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어딘가 먼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빈방 안에 울려 퍼졌지. 그녀는 그가 깊이 생각하기 전에 메시지를 지운 걸 나무랐어. 이 갑작스러운 등장에 이오수야는 의심했어. 혹시 이 사람이 게임 마스터일까? 직접적인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는 그들이 참여했던 평행 세계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보여줬어. 말투며 판단 능력까지 평범한 인간을 넘는 지성을 가진 존재 같았지. 그가 진짜 생명을 마주했을 때의 감정을 물었을 때 그녀는 회피하지 않고 맞섰어. 오히려 그가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만들었지. 이오수야는 만약 처음부터 그 생명체들이 진짜 현실에 사는 존재인 걸 알았다면 결코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인정했어. 그 선택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였고 매일 밤 그의 양심을 찢는 고통이었지. 대화는 길어지지 않았어. 여자는 혼란스러운 생각을 잠시 접고 당장 눈앞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지. 바로 지금 이오수야는 다음 미션 플레이어를 만나야 했으니까. 얼마 후 그녀는 그를 낡고 희미한 간판이 걸린 골목 구석에 작은 중화요리집으로 안내했어. 들어가기 전에 다음 플레이어가 곧 등장한다며 30초도 남지 않았다고 알려줬지. 그 사람은 바로 토기택 겨우 14살인 신참 플레이어야. 현실에선 그는 형 때문에 엉망진창인 삶에 휘말렸는데 그 형은 범죄 조직에 이용당해 마약 밀매에 관여하고 있었어. 어린 나이지만 토키텟의 눈에는 한이 가득했고 분노가 서려 있었지. 기회만 있으면 가족을 궁지로 몰아넣은 자들을 당장 응징할 거야. 이번 진짜 도전은 토키텟이 살인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네가 토키텟한테 지금의 분노가 악당이 만들어낸 교묘한 함정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해. 그 함정은 토키텟과 주변 사람들까지 조종하려는 거거든. 이오수야랑 게임 마스터가 중화요리집에 들어서자마자 토키텟 형제와 적들이 만난 그 순간부터 상황이 급격히 긴장됐어. 거친 인상의 범죄 조직 보스 같은 남자가 주방 뒤에 나타났지. 그가 있는 순간 공기는 전보다 훨씬 무거워졌어. 짧은 순간 이오수야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재빠르게 움직여야 했어. 토키텟은 불타는 증오의 눈빛으로 다가왔고 그의 형은 떨면서 칼을 꽉 쥐고 있었어. 언제든 찌를 것처럼. 그 남자는 위협을 느끼자마자 총을 꺼내 토키텟 머리를 겨눴어. 완전 냉혹하고 무자비한 제스처였지. 그 상황에서 이오수야는 곧바로 뛰어들어 두 형제가 인생을 완전히 망칠 짓을 막았어. 그 순간 평행 세계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나타났어. 특별한 임무 세계의 힘으로 만들어진 마법 장갑이었지.
기회를 포착한 이오스야는 재빨리 장갑을 끼고 대사 속도를 늦추는 스킬을 발동했어. 이건 평범한 상황에선 존재하지 않는 초특급 능력이지. 스킬이 활성화되자 공간 속 모든 움직임이 느려진 듯 했고, 이오스야는 정확한 발차기를 범죄자의 손에 날려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어. 전에 불러둔 경찰이 혼란이 가시기 전에 현장으로 들이닥쳤고, 보스는 체포됐으며 토키텟 형제는 이오스야의 보호를 받으며 위험한 곳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왔어.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이오스야는 게임 마스터가 전에 했던 질문을 떠올렸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건 어떤 기분이냐고. 이제 자신이 살인자가 되려던 사람을 구했다는 현실과 마주하며 이오스야는 확실히 답할 수 있어. 올바른 이유로 행동할 때만이 어둠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 순간부터 이오스야는 방황하는 10대가 아닌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어. 그는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평범한 사람이라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마음속에 키워가기 시작했지. 오늘은 이오스야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어. 미완의 임무를 완수하고 다음 주에 혹독한 도전을 앞둔 용사팀 동료들을 돕는 기회를 잡았으니까.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어졌고 이전에 게임 마스터가 말했던 것처럼 쿠즈 하코자키와 다른 멤버들과 마음을 열고 연결되라는 조언이 현실로 다가왔어. 특이한 건 눈보라 임무 마지막 순간에 혼자 남았던 쿠즈가 팀 분위기를 살려내고 드문 의지와 믿음으로 역경을 극복했다는 점이야. 그때 이오스야의 생각도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어. 생명의 가치 개념은 이제 단순한 생사정시가 아니야. 게임 마스터가 보낸 평행세계는 단순한 임무 완수의 전장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고 상처를 털어내며 자신을 재구성할 수 있는 구원의 땅 같은 곳이 됐어. 이 세계에서 겪은 모든 사건을 경험한 후 현실로 돌아가면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야. 유신도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누군가도 이제는 평정심을 가지고 모든 걸 마주할 수 있어. 몸이 약해서 콤플렉스를 가졌던 쿠지코는 이제 더 단단해졌고, 사교성을 피하던 소심한 소녀 유카 토키테도 이제는 자신이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나설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너는 분명히 알아. 임무 세계에서 그들을 구하는 건 단순히 다음 주까지 살아남게 하는 것만이 아니란 걸. 그건 각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게 기회를 높여주는 거고 성장과 재탄생의 여정인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고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한 미지의 영역이지. 너는 스스로를 영웅이나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로 여기지 않아. 그저 내성적이던 고등학생일 뿐이지만 옳은 일을 위해 한 번이라도 행동한다면 그걸로도 인생이 더 의미 있어진다고 믿으며 걷고 있을 뿐이야.